1701년 8월,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든 의심의 화살은 장희빈에게로 향했어요. 조선의 왕이었던 한 남자가 평생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왕의 아들을 낳았고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죠. 이 파멸적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19대 임금 숙종과 장희빈입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토록 비극적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권력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줍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궁중 로맨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7세기 조선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674년 8월, 14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숙종은 어머니 명성왕후의 철저한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숙종의 아버지 현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은 어린 왕과 강력한 대비를 맞이하게 된 거죠.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서인 편이었고 특히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 세력과 가까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남인과 가까워지는 걸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명성왕후 김씨는 단순한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안부 원군 김우명의 딸로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어요. 왕대비로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숙종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엄격하게 교육시켰고 왕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낱 아들에 불과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왕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궁녀 장옥정은 남인 집안 출신으로 궁에 들어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배경은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역관 장영이었는데 중인 계층이었죠. 어머니 윤 씨는 역관의 첩이었고 신분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빠 장희재는 영특하고 야심이 컸던 인물이었어요. 훗날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되는 인물이었죠. 옥정 자신도 범상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미모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옥정의 미모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들이 일치합니다. 경국지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지적 능력이었어요. 영민하고 당찬 성격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시국을 파악하는 안목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궁중 생활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숙종이 18살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167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궁녀와 왕이라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신분의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기록을 보면 숙종은 옥정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시국을 꿰뚫어보는 안목. 젊은 왕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던 거죠. 다른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왕의 눈치만 보는 동안 옥정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게 숙종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명성왕후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던 젊은 왕에게 옥정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녀는 왕에게 단순히 고분고분한 궁녀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던 거죠. 숙종은 옥정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궁궐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죠. 문제는 옥정이 남인 집안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중인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집안은 남인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인들은 발칵 뒤집혔고 무엇보다 명성왕후가 이 관계를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대비는 아들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중인 집안의 궁녀 따위에게 마음을 주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죠. 친아들은 연일 상소를 올려 옥정을 궁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중진들이 나서서 반대했어요.
왕의 어머니와 조정 대신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으니 아무리 왕이라도 버티기 힘들었던 거죠. 명성황후는 단순히 반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옥정을 궁에서 몰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다른 궁녀들에게 옥정을 감시하게 했고 숙종이 그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옥정에게 직접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감히 왕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말이죠. 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서인 대신들의 상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조정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었어요. 19살의 젊은 왕은 아직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서인 세력도 강했죠. 숙종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옥정은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680년경의 일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숙종이 24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숙종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보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불러드리겠다고요. 당시 숙종이 옥정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어디에도 그대가 숨을 곳은 없소. 하지만 그 말은 곧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그대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널어져 있어도 둘 사이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숙종은 몰래 사람을 보내 옥정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옥정도 언젠가 다시 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왕은 여전히 궁 안에서 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었고 자신은 궁 밖에서 초라하게 지내야 했으니 말이에요. 궁 밖으로 나간 옥정은 초라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장희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언젠가 올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희재는 이미 남인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동생이 다시 궁으로 돌아갈 날을 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거죠. 1683년 2월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숙종의 어머니이자 옥정과 숙종 사이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명성황후는 당시 56살이었는데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숙종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도 느꼈을 겁니다. 숙종은 거의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는 옥정을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신하들은 경악했죠. 대비 상중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반발했지만 숙종은 이제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7살의 젊은 왕은 비로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서인 세력도 더 이상 명성황후라는 후원자가 없었기에 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상소가 빗발쳤고 일부 신하들은 사직을 하겠다며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특히 송시열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당시 서인의 영수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중인 집안의 여인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상소를 올렸죠.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숙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파직시키거나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던 겁니다. 옥정을 다시 부르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어머니와 서인 세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옥정이 다시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신분은 예전의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후궁으로 책봉했어요. 처음에는 수건이라는 낮은 품계였지만 빠르게 승진시켰죠. 1684년에는 수기로 올랐고 1686년에는 소위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후궁의 품계는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소위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였어요. 1687년 10월
더욱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정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훗날 경종이 되는 이윤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았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후궁의 지위가 확고해지는 건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당시 숙종의 정비인 인현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자를 낳아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인현왕후 민씨는 1667년생으로 숙종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여흥 민씨 집안 출신으로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이었죠. 1681년에 왕비로 간택되어 들어왔는데 덕이 높고 착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게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아니라 남인 집안 출신의 후궁이 왕자를 낳아버린 겁니다.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숙종은 아들을 낳은 옥정에게 더욱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취선당이라는 전각을 지어주었어요. 취선당은 창덕궁 안에 있는 건물로 궁궐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이곳에서 숙종과 옥정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두 사람이 함께 아들을 안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숙종은 옥정을 희빈으로 승격시킵니다. 1688년의 일이었어요. 희빈은 후궁 중에서도 최고 품계였습니다. 빈이라는 칭호는 후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거든요. 그리고 숙종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죠. 옥정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었어요. 서인 세력을 견제하고 남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1689년 드디어 폭풍이 몰아칩니다. 숙종은 옥정의 아들 윤을 원자로 정하려 했어요. 원자란 세자가 되기 전 단계로 사실상 세자 책봉을 예고하는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점이었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인들은 결사반대했죠.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거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인들을 대거 숙청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환국이란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일어났는데 1689년의 기사환국이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어요. 기사환국은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정치적 대변혁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되었어요. 85살의 노학자가 왕명으로 사약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서인 관료들이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장희제를 비롯한 옥정의 친인척들도 중요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장희제는 병조참지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이건 군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남인 세력의 윤유, 박세당 같은 인물들이 조정의 핵심을 차지했죠. 그리고 같은 해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리는 겁니다.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 자체도 극히 드문데 기존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오른 건 조선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인현왕후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위된 거예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으니까요. 인현왕후는 궁 밖으로 쫓겨나 사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분이 이제는 평민처럼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착하고 덕이 높은 왕비가 아무 잘못 없이 폐위되었다는 사실에 백성들도 슬퍼했어요. 하지만 왕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마침내 조선 왕조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궁 밖으로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는 왕비가 되어 궁궐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녀의 아들 류는 1690년에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친인척들도 요직에 올랐고 남인 세력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부터 몰락의 씨앗도 함께 싹트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된 장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그녀도 교만해졌어요. 궁궐 안에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남인 세력들의 횡포도 심해졌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장 씨가 궁인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궁녀였을 때의 겸손함은 사라지고 오만한 모습만 남았던 거죠. 권력을 독점한 남인들은 서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서인 관료들은 계속해서 파직되었고 일부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건 숙종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은 어느 한쪽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경계해야 하는데 이제 남인이 너무 강해진 거죠. 숙종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세상과 맞섰던 그 왕이 이제는 냉정한 눈으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 씨의 오만한 태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궁녀였을 때는 영리하고 재치 있던 그녀가 이제는 권세를 부리고 다른 궁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인들의 전횡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남인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했어요. 장희재는 특히 심했습니다. 왕비의 오빠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죠.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하고 심지어 백성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실록에는 장희재의 비리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숙종은 이런 상황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왕은 어느 한쪽 세력에 기울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남인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인들은 대부분 파직되거나 유배되었고 남인들만 조정을 채우고 있었죠. 이런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왕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 씨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여인의 모습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옥정이 아니었던 거죠. 숙종은 점점 더 실망했고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장 씨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랑보다는 권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때 새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무술이 출신의 최 씨였어요. 그녀는 1670년생으로 원래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술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후에도 그녀는 패비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숙종의 눈에 이 소박하고 순종적인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교만하고 권세를 부리는 장 씨와는 정반대의 매력이었죠. 최 씨는 겸손했고 욕심이 없었으며 오직 왕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 씨처럼 정치적 야심이 없었어요. 그저 왕을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여인이었죠. 숙종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권력 다툼에 지친 왕에게 최 씨는 평화로운 안식처 같았던 거예요. 숙종은 최 씨를 총애하기 시작했고 1693년 9월에는 그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이금이었어요. 장희빈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아들 윤만이 유일한 왕자였는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더욱이 그 경쟁자의 어머니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장 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숙종의 마음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장 씨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은 최 씨에게 가 있었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덕이 높고 착한 분이었는데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폐위시킨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한 거죠. 더욱이 남인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숙종은 기사원국 때 자신이 내린 결정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시열 같은 명망 있는 학자를 죽인 것, 많은 서인 관료들을 내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왕비를 폐위시킨 것 말이에요.
왕으로서 균형 감각을 잃었다는 자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1694년 4월, 숙종은 또 한 번 조정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갑술원국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숙종은 남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서인들을 불러들였어요.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불과 5년 전에 서인을 대거 숙청하고 남인을 집권시켰던 바로 그 왕이 이제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바로 숙종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환국 정치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 숙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고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권력자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으니까요. 갑술원국의 가장 큰 희생자는 장희빈이었습니다. 숙종은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켰고 장씨는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어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된 겁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후궁 신분으로 떨어진 거죠. 그녀가 느꼈을 굴욕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장희제를 비롯한 남인 인사들도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장희제는 곤장을 맡고 유배를 갔어요. 다른 남인 관료들도 파직, 유배, 심지어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조선시대 정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는 게 순식간이었으니까요. 강등된 장씨는 취선당이라는 건물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취선당은 원래 숙종이 그녀를 위해 지어준 화려한 전각이었어요. 둘의 사랑이 가장 뜨거웠을 때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은 그녀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증거였던 장소가 몰락의 상징이 된 거예요. 화려했던 취선당이 이제는 차갑고 쓸쓸한 유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위되었을 때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씨를 따르던 궁인들은 모두 쫓겨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궁을 채웠어요. 인현왕후는 원래 착하고 덕이 높은 분이었기에 복위 후에도 장씨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장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빼앗아간 인현왕후를 증오했어요. 자신이 왕비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자리를 인현왕후가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죠. 아들은 세자이지만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건 약점이었습니다. 만약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아들이 세자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장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인현왕후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혔죠. 취선당에 갇혀 지내면서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왕비였을 때의 화려함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700년경 그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저지릅니다. 취선당 뒤편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나무로 만든 인형에 왕비의 생신을 적어놓고 그 인형에 화살을 쏘고 칼로 찌르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게 했고 밤마다 왕비가 죽기를 빌었죠.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광기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장씨는 인현왕후의 옷을 구해서 불태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왕비가 사용하는 물건을 훔쳐다가 저주의 의식에 사용했어요. 심지어 왕비가 먹는 음식에 독을 넣으려고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문제는 이 일이 발각되었다는 점입니다. 궁녀들의 밀고로 숙종은 장씨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왕은 직접 취선당으로 가서 신당을 확인했죠.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숙종이 취선당 뒤편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인형과 화살, 그리고 각종 저주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지금은 이런 광기 어린 저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숙종은 완전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이제 남은 건 실망과 분노뿐이었어요. 숙종은 장씨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죠. 장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이제 그에게 장씨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왕비를 저주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든 의심의 화살은 장희빈에게로 향했어요. 저주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는 소문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사실 인현왕후는 오랜 병환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보면 저주와는 무관하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인현왕후는 복위된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위되어 궁 밖에서 지낼 때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그리고 복위 후에도 장씨와의 미묘한 관계, 궁중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 그녀를 힘들게 했죠.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희빈의 저주가 결국 왕비를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서인들은 들끓었습니다. 장희빈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어요. 그녀가 저주로 왕비를 죽였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상소가 올라왔고 신하들은 궁궐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서인들은 이번 기회에 장씨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거죠. 숙종도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던 여인을 제거할 명분을 얻게 된 거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숙종은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장희빈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한 거죠. 1701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 안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세자의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여러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세자인 윤의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는 살려야 한다는 거였죠. 세자의 어머니가 죄인으로 처형당한다면 세자의 정통성에도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일부 신하들은 유배형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취선당에 영원히 가두어두거나 먼 곳으로 귀양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심지어 궁 밖으로 내쫓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남인 출신 일부 신하들도 용서를 구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약을 내렸죠. 그의 결정은 확고했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자는 내 아들이니 내가 돌볼 것이다. 하지만 희빈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왕으로서 아들을 버릴 수는 없지만 왕비를 저주한 여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취선당에서 사약을 받은 장희빈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때 이 나라의 왕비였고 왕이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왕의 손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어요. 세자를 어머니의 사형 현장에 데려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약을 받기 직전 장희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궁녀로 들어와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궁 밖으로 쫓겨나 초라하게 지냈던 시절, 다시 궁으로 돌아와 희빈이 되고 마침내 왕비까지 올랐던 영광의 날들, 그리고 다시 추락해서 저주를 하게 된 광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국 그 남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운명 말이에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장 씨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현왕후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왕비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결국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끝난 거죠.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4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취선당에서였어요. 한때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이 결국 그녀의 마지막 장소가 된 겁니다. 화려했던 전각은 이제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녀가 마신 사약은 숙종이 직접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결국 자신을 죽인 겁니다. 장 씨가 죽은 후 숙종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실록을 보면 그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던 여인이었기에 그녀의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심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장 씨의 아들인 경종은 결국 1720년에 왕위에 올랐지만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신하들은 끊임없이 그의 정통성을 의심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으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였죠. 경종은 재위 기간 내내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의 영조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영조는 숙빈 최 씨의 아들로 경종보다 어렸지만 건강했고 능력도 뛰어났어요. 서인 세력은 경종을 견제하면서 영조를 지지했죠. 경종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불안했고 결국 재위 4년 만인 172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6살이었어요. 경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조 측에서 독살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경종이 어머니 장 씨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인해 평생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왕비였다가 죄인으로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해보세요. 왕위는 영조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조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무려 52년간 재위하면서 조선 후기의 중흥을 이끈 명군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 숙빈 최 씨가 무수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평생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했고 그래서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숙종은 정말로 장옥정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그녀를 이용한 걸까요? 장희빈은 순수한 사랑으로 왕을 따랐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권력을 노린 야심가였을까요? 아마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권력, 이 두 가지는 때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얽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권력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모든 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숙종은 옥정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통해 서인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했어요. 장 씨도 숙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취해버렸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사랑과 정치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숙종은 사랑을 위해 정치를 이용했고 다시 정치를 위해 사랑을 버렸어요. 장희빈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권력에 취했고 결국 그 권력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참했던 거죠. 취선당은 지금도 창덕궁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 뜨거운 사랑의 증거였다가 감옥이 되었고 마침내 죽음의 장소가 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어쩌면 권력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죽은 후에도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1720년에 경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724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죽기 전 과연 장희빈을 생각했을까요? 한때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 일을 후회했을까요?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숙종은 끝까지 냉정한 정치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취선당을 바라볼 때 한때 그곳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웠던 옥정의 모습, 함께 웃던 날들, 아들을 안고 미래를 꿈꾸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적 결정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조선시대 궁중 생활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정치가 우선시되었고 사랑보다 권력이 중요했던 거예요. 왕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었고 왕비가 되어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었고 인간적인 감정은 뒤로 밀려났죠. 장희빈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왕비가 되어도 왕의 사랑을 받아도 결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버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늘 남성 권력자들의 결정에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희빈은 그 시대를 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궁녀 출신으로 왕비까지 올랐다는 건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영리하고 강인했다는 증거죠. 비록 결말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겁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는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사랑과 권력, 야망과 좌절, 영광과 몰락이 모두 담긴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권력과 사랑 사이의 갈등,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충돌,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무덤은 서울 광진구에 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왕비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곳이에요. 왕릉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묘에 불과합니다.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왕비의 예우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그녀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끝난 인생 말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장희빈은 죽은 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악녀로 보고 어떤 이들은 희생자로 봅니다. 어떤 시각이 맞을까요? 아마 둘 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녀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으니까요. 장희빈은 왕비를 저주한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정치 구조가 만든 희생자이기도 했어요.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이었던 거죠. 숙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냉혹한 정치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이기도 했어요.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뇌했던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단순히 잔인한 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시대의 제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던 인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란 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경종과 영조라는 두 왕을 통해 그리고 조선 후기 정치사를 통해 이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의 여파는 계속되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했죠. 권력과 사랑을 둘러싼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을 추구하되 인간성을 잃지 말 것, 사랑하되 이성을 잃지 말 것, 욕망을 가지되 절제할 줄 알 것, 이런 교훈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숙종도 장희빈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취선당의 고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300년 전 그곳에서 벌어졌던 드라마를 떠올립니다. 사랑과 증오, 영광과 몰락, 삶과 죽음이 교차했던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켰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숙종과 장희빈의 비극적 로맨스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랑과 권력을 둘러싼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역사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